네, 시간이 되어서 너무 큰가요, 소리가? 네, 시간이 되어서 저희 행사 시작하려고 합니다. 중간중간 저기 간식이랑 음료랑 편하신 대로 이렇게 가져다 드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훈실 청년센터 웨이 5주년 출범 기념 컨퍼런스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부 사회를 맡은 기훈실의 윤동혁 간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훈실 부설기구인 청년센터 웨이는 2020년 7월에 출범해서 이제 5년이 되었습니다. 웨이는 We Act for You라는 말의 줄임말로 청년을 위해 일하고 함께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청년센터 웨이와 함께 걸었던 청년들이 또 다른 청년, 더 나아가 이 사회와 이웃을 위해 일하고 함께 걷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또한 웨이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를 따라 걷겠다는 의지이며 청년들을 축복의 통로로 안내하는 초대장입니다. 청년센터 웨이는 청년의 마음 건강을 위해 사역하는 청년 상담센터 위드와 청년의 자립과 재무 건강을 위해 사역하는 청년희망 재무상담소 윙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사역 열매와 현황을 공유하고 기독 청년의 심리적, 경제적 불안 실태와 대응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교회 및 청년 공동체가 청년의 삶과 정서를 이해하고 지지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일단 벌써 5년이 된 청년센터 위의 지난 모습들을 간단한 영상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보시고 이어서 기훈실의 정병호 상임 공동대표님께서 인사말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훈실이 청년센터를 시작한 것이 그 코로나 시기 때 시작을 했었거든요. 시작했는데, 생각해 보면은 기훈실이 이제 그 당시에 청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각을 해서 센터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그 사실 내용이 없었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우리 곽은진 수장님이라든가 또 상담하신 선생님들이 연결이 되셔가지고 자원 힘들을 모아주셨고, 또 우리 재무상담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좀 해왔긴 했지만 또 우리 김수로 소장님이 같이 결합되면서 또 상담소님들이 많이 같이 결합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원봉사로서 같이 참여해 주셨던 전문가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센터가 좀 안착이 되었고 그 청년들을 도울 수 있는 밥상이 차려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밥상을 차렸는데 또 먹을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저 청년들이 자기들이 마음을 내고 또 기훈씨를 신뢰하고 어른들을 신뢰하고 와서 자기 마음을 또 쏟아놓고 도움을 받고 도움 받은 것을 가지고 또 자기 삶을 살아내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5년 동안에 어떤 성과가 있었고 열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5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함께 수고하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좀 드리고, 동시에 또 참여했던 청년들도 같이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성장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위치로 또 올라가는 그 성장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한 감사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하나님이 앞으로도 저희들의 작은 수고들, 봉사들, 섬김을 통해서 청년들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일하실 것을 또 믿고 또 신뢰하며 또 같이 기대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사역 보고의 시간입니다. 일단 먼저 저희 청년 상담센터 위드의 사역에 대해서 담당 활동가이신 한성화 간사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디의 한성화 간사라고 합니다. 네. 청년상담센터 위디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청년상담센터 로고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요. We inspire the happiness of young people. 청년들에게 회복과 행복을 불어넣어 드린다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미지는 트리니티를 상징하고요. 청년과 함께하며 따뜻함을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위디의 사명은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청년들의 심리 및 관계 회복 등 전인적 치유를 돕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들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네, 공동 소장으로 계신 곽은진 아신대학교 기독교 상담학과 교수님, 그리고 김성경 욕구코칭연구소 소장님 두 분께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또 운영위원으로는 김연아 사무처장님, 안혜용 소장님, 조성돈 센터장님, 그리고 최정희 선생님께서 운영위원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5분의 상담사님들께서 우리 청년들을 만나주고 계시는데요. 김미영 선생님, 민양숙 선생님, 박지한 선생님, 오경득 선생님, 최문희 선생님이십니다. 네, 실무는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사역 소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1:1 심리 상담입니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사의 1:1 심리 상담을 7회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248명의 청년들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상담비를 청년들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80%에서 20%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상담비의 80%를 지원받아 상담받은 청년들이 74%, 148명, 그리고 20%의 지원을 받아 상담받은 청년들이 15%, 36명입니다. 다음은 위드 클래스인데요. 청년들의 고민 주제에 대한 교육과 나눔을 제공하고 내적 성장을 지원합니다. 주제들은 성격, 자아, 욕구, 가족, 관계에 대한 여러 고민들을 가지고 교육하고 나눔하는 시간들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년부터는 청년 공동체와 위드의 마음 성장 지원 프로젝트로 교회 강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회 청년부 협약 사업인데요. 지역교회와 연계해서 교회 청년을 대상으로 강의 및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높은뜻 광성교회, 지금 이곳이죠. 네, 높은뜻 광성교회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 협약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고 3년 동안 33명의 청년들이 상담을 받았고요. 서교동교회가 2022년부터 2023년 6개월 동안 10명의 청년들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상담사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만나기 위한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 시간들을 1년 동안 가지는데요. 선생님들의 자기 돌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수련 및 교육이 진행됩니다. 슈퍼비전을 연 2회 갖고 교육 워크숍을 연 1회, 그리고 동료 슈퍼비전을 거의 격월로 연 5회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 운영 상황입니다. 저희 위드는 100% 후원금으로 우리 청년들을 상담하고 있는데요. 5년 동안 총 수입 금액이 1억 2,317만 원입니다. 초기에 출범 기금으로 기훈실에서 1,400만 원을 지원해 주셨고요. 후원금으로는 7,552만 원이 후원금으로 모금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상담과 교육 참가비로 3,365만 원이 참가비로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지출인데요. 총 금액은 1억 7만 5,173원으로 상담비로 91%가 지출이 됩니다. 금액은 9,112만 원, 그리고 그 외에 운영 및 홍보를 위해서 3%가 지출이 되고 상담사 운영위원들을 위한 지출도 6%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위드의 사역은 후원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청년들 상담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또 전해주시고 후원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동안 수고해주신 청년상담센터 위드의 소장님과 운영위원, 상담사, 활동가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청년희망 재무상담소 윙즈의 사역에 대해서 담당 활동가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청년희망 재무상담소는 2015년 청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7개 단체가 모여서 청춘 희년 운동 본부를 결성해 청년 부채 탕감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이후에 이제 2018년부터 기훈실이 이 사업을 이어받아서 청년 부채 제로 캠페인을 이끌어 왔습니다. 2020년부터는 그 청년센터 웨이가 설립되면서 여기 이제 청년 재무상담소로 함께 했고, 2023년부터 청년희망 재무상담소 윙즈라는 이름으로 브랜딩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윙즈는 로고 보시면 날개 모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와 같이 안전한 곳이 되어 청년들이 날아올라 꿈을 펼치도록 돕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명은 상담과 교육을 통해 경제적 불안과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분들로는 이따가 발제해 주실 김선우 소장님이 저희 이제 소장님 맡고 계시고, 그리고 김연아 사무처장님, 설성 목사님, 최봉석 상담사님께서 운영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김선우 소장님과 이유영 상담사님, 최봉석 상담사님께서 상담을 맡아서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네, 저희 이제 사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1대1 재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자립 성장이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을 3회 저희 진행하고요. 필요시 재정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제 통계를 좀 내봤는데요. 총 208명이 재무 상담을 진행했고, 이 중 부채가 있는 내담자는 129명이었습니다. 부채가 있는 그 내담자들의 부채 평균액은 인당 4,863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전 지원금은 112명에게 1,120만 원을 지원했고요. 희망 지원금, 생계 지원금이라고도 하는데 총 70명에게 3,3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무이자 대출은 3명에게 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들에게 필요한 재무 관련 정보를 대면 강의를 통해 교육하고 소통하는 윙즈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안녕한 재테크라는 주제로 진행했고, 2024년에는 끝내주는 보험 해결사와 우연일까 빈통장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올해는 건물주는 아니지만 퇴사하고 싶습니다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청년들을 만나긴 하지만 더 많은 청년들을 간접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청년을 목양하는 사역자들에게 청년과 관련한 재정에 대해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청년 재정 목양을 위한 사역자 교육 과정인데요. 작년에 1차부터 3차까지 진행을 했고요. 올해 10월에 4차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청년 윙즈 통장은 청년의 건강한 저축과 소비 습관을 위해 6개월간 5만 원씩 이제 참가자들이 저축을 하면은 이제 30만 원이 되고 거기 20만 원을 매칭해서 그 이제 모아진 돈으로 계획된 소비를 하게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2023년에 처음 시작해서 올해까지 3차 회를 진행하고 있고 언론과 청년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교회와 함께하는 윙즈를 진행하고 있는데 직접 지역교회를 찾아가서 지역교회 청년들을 대상으로 재무 강의를 하고 그리고 재무 상담을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함께할 교회가 있다 생각되시면 저에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후원은 이제 수입 먼저 보고 드리면은 후원은 약 4,989만 원, 2월금은 약 2,606만 원, 무이자 대출 상환은 약 909만 원, 교육 참가비는 91만 원 등으로 총 8,608만 1,850원이고요. 지출은 재정 지원 및 무이자 대출이 5,083만 원, 상담비가 1,985만 원, 무이자 전환 대출 탕감이 약 1,263만 원, 교육사업비가 약 515만 원, 운영 홍보비가 약 463만 원으로 총 9,283만 5,352원입니다. 혹시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저희 PPT와 자료집에 나와 있는 계좌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윙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부 사역 공유회를 마치고 이어서 이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를 진행해 주실 위대 김성경 공동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1부 사역 보고에 이어서 2부 포럼의 사회를 맡은 청년 상담센터 위드의 공동소장 김성경입니다. 이번 청년센터 웨이 출범 5주년 기념 컨퍼런스의 주제는 불안해도 괜찮아 함께 걷는 웨이입니다. 청년상담센터 위드와 청년희망재무상담소 윙즈는요, 지난 5년간 청년들을 만나서 마음 건강과 재정 건강의 회복 및 자립을 위해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상담에 참가한 청년들의 심리적 불안과 경제적인 불안이 여러 문제 중 두드러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에 대해 위드와 윙즈에서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기독 청년의 심리적 불안 실태와 상담의 효과 및 과제에 대해서 위드의 곽은진 공동소장님께서 먼저 발제를 해 주시고요. 이어서 김서로 윙즈 소장님께서 기독 청년의 경제적 불안 실태와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곽은진 공동소장님이 나오셔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받은 청년 상담센터 위드 공동소장을 맡고 있는 곽은진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고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2020년에서 2025년 5년의 시간이 흘러서 새삼 시간의 빠름을 놀래고 있는 오늘입니다. 여기까지 5년의 시간 동안 함께 또 같이 길을 걸어온 기훈실과 또 우리 대표님 그리고 상담센터 위드의 공동소장으로 함께 섬겨주신 균성경 소장님 그다음 상담센터 스님들 그리고 함께 섬겨주신 간사님 모두에게 이 감사를 드리고 여기까지 잘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모두 돌립니다. 저는 오늘 지금까지 그 기독교 청년 상담센터 위드를 통해서 내담자로 상담을 받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248명에 대한 심리적 분석을 오늘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현황 보면 슬라이드에 이렇게 있고 또 자료집에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총 248명입니다. 대다수 175명이 여성 71%고요. 남성은 29%입니다. 기타 한 명으로 기재된 부분은 성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19세에서 40세까지로 되어 있고요. 전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26세에서 35세까지로 전체 부분을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미혼인 거고요. 주거 형태는 가족과 그다음에 1인 주거 형태가 반반 정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주요 문제를 보시면 저기 나와 있는 대로 불안과 대인관계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 40% 이상 제일 많이 호소하고 있는 분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불안과 대인관계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단순하게 불안과 대인관계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밑에 나와 있는 우울이라든지 가정 문제라든지 성격이나 진로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볼 건데요. 불안이 사실 46%로 가장 많습니다. 여기 남성이나 여성, 사실 여성이 조금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지원자로는 많지만 실제로 보시면 아주 특별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남성들이 적은 숫자로 상담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불안이나 대인관계나 우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에 있어서 남성분들이 훨씬 더 강도 있게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어렵게 상담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좀 더 강한 감정의 어려움 가운데 이 상담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불안이나 대인관계, 그다음에 우울이나 가족관계에 있어서 훨씬 더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강도 있게 이 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여성, 남성이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248명 중에 107명이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은 대인관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나이 연령층이 31세부터 40세까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사회생활을 가장 왕성하게 하고 있는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이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울입니다. 실제적으로 증상적으로 보면 대부분 불안이나 우울을 많이 호소할 것처럼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울이 그렇게 많은 요인으로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우울감이 점차 19세에서 20대 초반까지는 증가하다가 31세에서 39세, 가장 아까 좀 전에 대인관계를 가장 많이 느끼는 연령대에서는 우울감이 감소한 이후에 40세가 되면 다시 또 우울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 문제에 있어서도 보시면 30%가 가족에 대한 응답으로 상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이 역시도 36세 이후에 또 40세가 되면 56%가 주 호소 문제가 가족 관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나이가 들면서 실제적으로 가족 문제 안에 원가족도 포함되지만 결혼을 하고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결혼과 관련된 가족 관계의 어려움이 예측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이혼에 대한 언급도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격과 관련해서는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성격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남성분들이 훨씬 더 여성분들보다 성격과 관련된 주호소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청년 그러면 진로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저희 상담센터 위드의 주 호소 문제로 진로는 그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번 분석에 굉장히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측면인데요. 실제적으로 진로의 문제는 보시면 직장을 가장 고민하게 되는 26세에서 30세 정도의 그 연령대가 가장 2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진로에 대한 고민도가 높은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진로에 대해서 그렇게 청년들이 상담의 주 요소로 오고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성별 기반에서 여성분들이 남성보다는 사회적인 낙인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심리적 표현 욕구가 훨씬 높고 사회적 낙인에 대한 인지도가 좀 낮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상담을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비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남성분들이 훨씬 더 강도 있게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연령 기반에서 주 호소 문제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에서 35세 사이에 전체 79%가 이 연령대에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주 호소 문제가 굉장히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정서 상태, 불안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대인관계, 진로와 관계, 가족관계 등등의 요소들이 30세를 기점으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차 30대에 들어서면서 순위가 불안이나 대인관계에서보다는 가족관계로 바뀌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0대에 들면 이 가족관계와의 갈등이 주호소 문제에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세에서 35세 사이에 가족 간의 갈등이 부각이 되면서 소통의 부재, 갈등의 단절 상태 또는 특히 부모님과의 갈등, 또 결혼한 사람이라면 배우자와의 갈등, 이것들이 대두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세부적인 연령대별로 조금 특징을 좀 보아봤습니다. 자, 20대 초반에는 주로 진로 대인관계, 성격 문제가 두드러질 수 있다라고 보지만 저희 위드에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26세에서 30세에 26%가 차지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사실 점차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고 결혼에 대한 불확실, 또 직장의 불확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20에서 25세 전보다는 훨씬 더 대인관계 어려움이나 진로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불안이나 우울, 진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 그래서 참여자들이 대다수가 내담자들이 불안 대인관계, 그다음 우울, 가족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연령대의 어떤 계층들이 특별하게 어떤 문제로 더 부각될 수 있느냐라고 단순화시켜서 언급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함께 31세, 30세가 넘어가면은요. 실제적으로 이제 참여자, 내담자 중에 가장 많은
그룹입니다. 자, 이때부터는 직업적 안정감이 뭐 결여되어 있거나 미혼의 상태에 있거나 뭐 가족 간의 거리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심리적 고립감이 이제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부터는 현실과의 괴리, 개인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울과 무력감을 굉장히 많이 호소할 수 있는 계층으로 부각되기 시작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는 훨씬 더 높게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여성분들이 수치적으로는 많지만 비율의 어떤 강도를 본다면 저희 위드 상담센터에 상담을 의뢰한 남성분들이 사실은 더 높은 정서적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6세에서 39세 보겠습니다. 네, 이때부터는 이제 부부관계 또는 자녀 양육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이혼 갈등에 대해서 상담을 의뢰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40세부터 나타나는 주 현상 중에 이 지금 저희 수치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40세에 상담을 의뢰하신 내담자분들이 이제 가져오는 주 호소 문제는 사실 이제 정신병리적인, 소위 말하면 훨씬 더 심각한 정신과적인 요소들을 호소하는 문제가 이때부터 나타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단순하게 40대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20대 초반에서부터 잠재되어 있고 지속됐던 것들이 40세가 접어들면서 이제 증상으로 현격하게 외부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약물 또한 보시면 26세에서부터 35세까지가 굉장히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청년들이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자기 존재감, 자아 정체성 뭐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약물에 대한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약물이라고 하는 거는 스트레스나 우울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 과다 이런 걸로 또는 요즘에 흔한 공황장애 이런 것들로 인한 불안 증상들을 통해서 정신과에서 포함하는 약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신과적인 것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일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많이 주제가 되고 있는 정말 말 그대로의 드럭이나 같은 약물에 손을 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세대 연령이 이제 저 연령대가 되겠습니다. 자, 주거 형태로는 1인 가구나 가족과의 형태들이 좀 동반해서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족과의 관계가 계속 있다라고 한다면 동거일 경우에 부모와의 갈등 또는 가족과의 갈등이 굉장히 노출되기가 쉽고 그걸로 인해서 불안 수준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감정 및 심리 특성 분석을 좀 해보면은요, 전체 참여자의 80% 이상이 사실 정서적인 불안이나 사회적 관계 문제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이거는 사실 청년의 정서적 발달 과정으로 본다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것들이 신앙적인 정체성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정체성의 확립이라든지 어떤 직업 선택의 이중 과제의 직면에 있어서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어떻게 신앙적인 문제와 함께 드러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번 실태를 통해서 제가 이제 분석한 가장 중요한 점은 여기서 제가 발표하는 많은 내용들, 제가 제 나름 분석한 측면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참가자들이 대다수가 호소하는 불안이나 대인관계의 문제가 단순하게 지금 주어진 환경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많은 내담자들이 호소하는 주 호소 문제를 직접 기술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대다수가 다 가족과의 연결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원가족에서부터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의 양육 패턴, 소위 말하면 애착 트라우마가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것의 영향력 하에 있다가 20세, 30세를 지나면서 실제 내적으로 갖고 있던 정서적인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우울이나 불안의 정서적인 영역들이 사회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확장되어져서 경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직장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내재되어 있던 본인이 갖고 있던 이슈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확장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발표의 가장 핵심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앙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게 과연 교회 안에서 이 청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과연 이 신앙의 문제가 또는 내가 갖고 있는 불안이나 우울의 문제가 신앙적인 측면과 접촉됐을 때, 만났을 때 이들에게 이 신앙이 이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믿음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이 중에 복합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우울이나 불안, 또 대인관계의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게 신앙적인 측면에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른 청년들에게 신앙적인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회 내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게 시사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상담의 효과와 만족도는 뭐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위드 상담실의 기여 요소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위드 상담실의 기여 요소는 순서를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기윤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공인된 기독교 단체로서의 갖고 있는 신뢰성이죠. 거기에 전문적인 소양과 또 훈련을 받은 상담자 선생님들, 그다음에 합리적인 상담비의 책정들, 그다음에 상담 스님들의 헌신, 그다음 지역별로 장소를 후원해준 공간적인 문제를 해결한 체계적인 어떤 편리성, 경비 절감의 부분들이 잘 융합되어져서 이 위드 상담실이 잘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한 교회 연계의 확장 또한 높은 뜻 광성교회나 서교동 교회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또 접목시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실태 조사의 결론은요.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종교적인 맥락, 제가 특징은 실제로 내담자들, 기독교 청년이긴 하지만 목사님과의 관계, 이게 어려워요. 신앙의 문제를 굉장히 호소할 것 같아도 종교적인, 신앙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청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호소 문제는 불안과 우울이나 대인관계지만 그 밑으로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기술한 것들을 보면 대다수가 가족관계입니다. 아버지와의 문제, 어머니와의 문제, 형제간의 이런 것들로 통해서 실제적으로 가족과의 동거나 가족이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예측할 수 있었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낮은 자기 효능감, 자기 정체성, 낮은 자존감들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자, 종교적인 것들이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자 실제적으로 내면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소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측면을 볼 수 있었고요. 대인관계라고 호소하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대인관계라는 측면에 가족관계의 어려움이 그대로 사회적 환경으로 연속돼서 연장돼서 경험하는 것이지 실제 대인관계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 내린 심리적인 관점입니다. 실제적으로 고민이 직장이나 진로의 문제이다기보다는 불안과 우울의 정서적 측면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도 한번 보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보고서에서 호소하는 문제들 결론을 보자면 제가 슬라이드 맨 끝에 제시를 했지만 여러분 보고서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 최종적으로 제가 내리는 결론은 이 청년 내담자들이 호소하는 주 문제가 불안이나 또는 대인관계, 우울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문제라고 보지만 내재된 가족관계의 갈등이 연속선상에서 외부적 환경으로 대인관계, 다시 말해서 직장이나 본인이 소속된 공동체나 이런 특징들이 되겠죠. 그래서 가족관계의 어려움이 사회적인 영향으로 연속선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결국 이거는 원가족의 애착의 양육 영역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연령 발달학적으로 같이 연계돼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저의 이번 실태를 보면서 결론을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결국은 교회나 청년들의 문제를 현상학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게 본질적인 것을 본다면 가족과 가정, 부모의 양육 패턴, 부모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 나를 결정짓는다라는 심리학적인 연결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게 이번 연구의 데이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 앞으로 신앙을 할 때 신도들, 그러니까 성도들이죠.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이 성도들을 앞으로 교육하고 양육하고 신앙적으로 이끌어야 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이 248명이 제시하고 있는 이 측면은 굉장히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교회가 앞으로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으로 가야 할 때에 어느 부분의 지점에 초점을 두어야 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서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PPT를 준비할 걸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앞에 주제가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저는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자료를 좀 읽어가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하다는 말은 이제 일상적인 언어가 되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불안은 많은 이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불안에 대한 정의는 심리학적으로는 일어날지도 모르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 좀 심리학 용어 사전 제가 찾아봤거든요. 위협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나타나는 정서적 불편감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협이 명확하지 않은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실제로 대부분 발생하지 않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이미 그 상황을 겪고 있는 듯한 괴로움과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이 이제 심화되면 이제 신체적으로도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숨이 가빠지며 손발에 땀이 나고 어깨가 뭉칩니다.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잠을 설치거나 두통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이제 불안할 때 잠을 잘 자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눈을 감으면 불안을 유발하는 생각들이 떠오르고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 고민으로 머릿속이 가득 찼습니다. 몸은 매우 피곤한데 말이죠. 이처럼 불안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을 완화하거나 없애기 위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제 명상을 한다든지 심호흡, 운동, 수면 등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저의 경우로는 이제 주로 이제 불안이 생기면 심호흡을 자주 하곤 합니다. 좀 한숨을 쉰다는 거죠. 자주 이제 크게 쉬었다가 하면서 좀 안정이 되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습관처럼 이제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경제적 불안이라 하면 그 원인이 이제 경제적 상황에 있다는 뜻입니다.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협이 발생하지 않은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생기는 정신적 긴장 상태, 정서적 불편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경제적 조건이라고 하면 소득, 소비, 자산, 부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경제적 불안은 언제든지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불안이 해소되는 듯 하다가도 다시 생깁니다. 어쩌면 평생 경제적 불안과 함께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 벌고 이만큼 소비하면 되겠구나 하고 안심하고 지내는 중에 갑자기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뉴스나 부모님의 병원 입원 같은 일이 생기면 다시 이제 불안해집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감당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얼마인지도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조금만 계산해 보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이제 그 파산 신청을 주로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시는 분 사실 거의 없습니다. 어찌 보면 대부분 이제 그 실직해서 돈을 잘 못 벌고 있는 그 와중에 이제 소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소상공인들 많이 힘들다 그러시잖아요. 5년 내에 80%가 이제 문을 닫는데 거기 때 발생하는 채무가 제 두 번째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는 주로 사기를 좀 많이 당하세요.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사실 보이스피싱보다는 주변 지인으로 인한 사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옛날에 보증 제도가 있었는데 요즘 거의 없어졌잖아요. 이제 그런 이유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저희 뇌출혈로 저도 쓰러졌었거든요. 이제 긴급히 수술하시고 재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거동이 어렵고 말씀도 잘 못하십니다. 그때 제가 느낀 불안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버지의 건강도 걱정이었지만 경제적인 부담에 대한 걱정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가입해 두었던 보험, 그리고 친척과 교회, 주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저의 경제적 부담은 전혀 없으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느꼈던 그런 불안만큼 이제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경제적 불안은 언제 어디서든 자신도 모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불안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불안이 잘못된 방식으로 해소하게 되면
막연한 경제적 불안을 넘어서 벗어나기 어려운 경제적 위험, 즉 경제적 두려움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의 이제 주로 경제적 불안의 주요 발생 원인을 좀 네 가지 범위로 좀 고민해 봤는데요. 경제적 불안은 이제 돈을 버는 과정, 소득, 돈을 쓰는 과정에서, 그리고 돈을 모으는 과정, 돈을 갚는 과정에서 이제 경제적 조건 전반에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불안을 일으키지 않는 경제적 조건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측면에서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통계 자료를 하나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2024년도에 청년의 삶 실태 조사라는 것을 자료가 있어서 이제 그걸 참고를 했고요.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의뢰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그리고 한국리서치에서 이제 자료를 발간한 거예요. 이제 그거 기준으로 했다는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버는 과정에서 불안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 불안정입니다. 2024년 기준 청년의 취업률은 67.7%입니다. 취업하기 쉽지 않다라는 말은 너무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 중에 다수는 취업을 위해 휴학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으며 대기업 등 좋은 일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취준생들 사이에서 이제 첫 직장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기업으로 시작하면 이직을 하더라도 대기업 근처에서 돈다라는 이야기가 자주 들립니다. 이런 압박감이 취업 준비 기간을 길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로 보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례들 중에 처음 대기업으로 취업 안 되면 계속 취준생을 지내는 분들 꽤 많았습니다. 설령 취업을 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균 재직 기간은 35개월입니다. 3년 이상 재직한 비율은 39.7%, 1년 미만은 28.1%. 많은 청년이 다시 취준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유는 뭐 다양하겠죠. 뭐 급여가 적다든지, 주변 친구보다 덜 받는다든지, 뭐 직장 내 괴롭힘도 있을 수 있고, 뭐 고용이 안정되지 않은 이제 비정규직이기 때문이 뭐 여러 가지입니다. 돈을 벌어도 이제 불안하고, 돈을 못 벌어도 불안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이제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프리랜서나 일용직의 경우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서 불안합니다. 이들은 매달 고정 지출이 있는데 어떤 달은 돈이 넉넉하지만 어떤 달은 월세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분들 한 번씩 만나보면 굉장히 불안을 많이 느낍니다.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잠자기 전까지 계속 일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불안해서 그런 거겠죠. 좀 쉬지 못하고 하는 것들이. 네. 청년의 평균 급여는 세전 기준 266만 원입니다. 4대 보험을 제외한 실질소득은 236만 원이고요. 첫 월급을 받으면 매우 기분이 좋지만 이 금액을 받는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친한 친구가 돈을 얼마 버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대부분은 자신보다 많이 버는 것 같다는 막연한 인식을 가질 뿐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저 역시 얼마 버는지 친구나 부모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합니다. 네. 아마 이것도 불안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많이 벌면 존중받고 적게 벌면 위축되는 사회 분위기. 청년들은 이 압박을 이제 더욱 심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소비로 넘어가서 이제 소비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불안은 발생합니다. 돈을 쓰는데 무슨 불안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소득에 대한 불안은 소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213만 원입니다. 식료품비가 80, 교통비 22, 오락문화비 18만 원, 통신비 14만 원, 주거비 13만 원 순입니다. 먹는데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즉 고정 지출은 불안을 유발합니다. 이제 월세, 보험료, 통신비, 관리비 등 고정 지출이 커질수록 더 불안하게 합니다. 이제 고정 지출이라는 말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도 소비하고 싶지만 하지 못할 때 이제 불안합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들은 이제 이런 고정 지출에 대한 부담이 적지만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들은 그만큼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대체로 한 100만 원 정도, 최소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개인에게는 경제적 계층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까운 사람들의 소비 수준을 기준 삼아 비교합니다. 남들처럼 소비하지 못하면 뒤처진 것 같다는 느낌이 불안을 자극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을 보낼 때는 해외여행 가는 친구는 여기 거의 없었다고 했는데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노트북 같은 게 이제 전자기기가 필수는 아니었죠. 제가 청년 때는 이제 컴퓨터가 막 생길 때니까 집에 컴퓨터 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다르죠. 다들 이제 노트북도 가지고 있고, 패드 가지고 있고, 비싼 핸드폰도 있고, 뭐 워치도 있고, 뭐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소비하고 소유해야만 주변 친구들과 동급 경제적 계층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이 이제 생기는 거죠. 자신의 소비 습관을 파악하지 못할 때도 불안을 느낍니다. 이제 소득보다 더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돈을 쓰는데 왜 기분이 나쁘지 하는 감정이 그것입니다. 자신의 소비 형태가 드러나는 것 자체가 이제 꺼려합니다.
재무 상담을 신청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무 상담을 신청한다는 것은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이므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가성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가격 대비 성능의 줄임말인데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남들보다 저렴하게 이용했다면 기분이 좋지만 반대로 비싸게 이용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청년들은 누구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 이제 자책하고 이제 불안해하는 것이죠. 돈을 모으는 과정에도 이제 불안을 유발합니다. 이제 청년들의 평균 소득이 236만 원이고 평균 소비가 212만 원이라면 평균 이제 저축하는 게 24만 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 저축으로 미래가 괜찮을까? 예를 들어 뭐 연이율 3%로 계산했을 때 1년 모으면 292만 원, 뭐 5년 모으면 1,539만 원, 뭐 10년 모으면 3,274만 원 정도 모읍니다. 이렇게 돈을 모으면 뭐 집도 구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양육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할수록 이제 불안은 점점 더 커집니다. 청년들의 평균 자산은 5,012만 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잘 모으고 있는 걸까? 다른 청년들과 비교해서 어떤 수준일까라고 고민이 이제 불안을 낳습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더 이상 돈을 얽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얼마가 필요할까? 예를 들어 돈 걱정 없이 소비하기 위해 연간 1억 원의 지출이 필요하다고 가정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 돈으로 100% 돈 걱정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은행 연이율을 2%로 설정했을 때 통장에 50억 원이 있어야 되죠. 먼저 50억 원을 모아야 하는데 이제 연봉 1억 원을 받는 직장인이 매년 전액을 이제 저축하면 35년 걸리고요. 절반만 저축하면 56년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연봉 1억도 쉽지 않고 직장 생활이 가능한 기간이 지금 계산해보면 한 30년 전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경제적 자유는 사실 이제 거의 불가능 목표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돈이 부족한 상태로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이제 불안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청년을 상담했던 사례 중에 이제 몇 분 정도가 저한테 물어본 게 있어요. 이제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대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인데 20대 청년이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이제 조금은 당황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부터 해야지 하는 마음도 들었는데 대한민국에 사는 절대 다수가 노후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건강이 가장 걱정입니다. 단순히 아플까 봐가 아니라 다시 건강을 회복하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픈데 돈이 없다고 상상하면 이제 불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에도 지금처럼 소비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불안도 있습니다. 혹시 보험 복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거 보험 복권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그 암보험을 한 몇십만 원씩 납부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암에 걸려라. 그러면 한 10억 이렇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에 걸리면 이제 10억을 버니까 이제 암에 걸려라 이런 보험 복권인 거 진짜. 이제 복권료로 이제 그 몇십만 원씩 내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돈이 많으면 이제 불안해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과연 돈이 많은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을 잃을까 불안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거죠. 주변에 뭐 그 장애인 학교가 들어온다든지. 뭐 전번에 이제 강서구에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죠, 그죠? 이제 집값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그다음에 증여나 상속세 등 세금이 많이 나오면, 뭐 가족이나 지인들이 돈 빌려달라 그러면, 이제 이런 걱정거리는 형태만 다를 뿐 본질은 비슷합니다. 돈이 없거나 부족해서 불안하지만 돈이 많아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큰 경제적 불안은 돈을 갚는 과정, 즉 부채에서 비롯됩니다. 한 청년은 매월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서 100만 원씩 지출하고 있어 매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장학재단에 이제 월 100만 원씩 상환해야만 하는 조건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그건 아니고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약간의 이자만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냥 빚이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큰 스트레스라고 했습니다. 가수 스텔라 짱이 부른 월급 통장의 가사인데요. 이제 어서 와요. 뭐 곧 떠나겠지만 잠시나마 즐거웠어요. 잘 가세요. 하지만 다음엔 좀 오래오래 머물다 가요. 난 매일 손꼽아 기다려. 한 달에 한 번 그대 보낸 날 가난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줘. 눈 깜짝하면 사라지지만. 월급날 아침에 이제 통장에 채워진 돈이 저녁이 되면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월급이 통장을 스쳐가는 가장 큰 이유는 카드값입니다. 월급날은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지만 카드값 결제일은 불안을 부르는 날입니다. 신용카드사는 카드값을 잘 갚을 수 있다면서 리볼빙, 카드값을 10%만 내고 나머지는 뒤로 미루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카드론, 대출을 더 많이 해주는 거죠. 이제 이자율이
최고 19%막 이렇거든요. 이제 그거 이자를 잘 모르고 잘 쉽게 빌립니다. 카드값 결제에는 불안을 부르는 날입니다. 이제 네. 그러다 월급으로 이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날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불안이 극대화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만난 20대 후반 여성은 약 4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첫인상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외모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상상에 좀 맡기겠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목소리 또한 떨리고 있었고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아 약을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카드값을 감당하지 못해 곧 연체를 앞두고 매우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연체를 앞두고 있으면 마음은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무서운 아저씨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전화 오고 찾아오고 우편물 등에 이제 추심이 시작되면 협박당하는 것은 아닐까, 이제 부모나 직장에 알려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부채가 많아서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한테 알려지는 거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청년은 이제 그 부모님한테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체를 안 하려고 이제 불법 사채를 이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부모님께 알려졌죠, 그죠? 네, 무엇보다 채무를 갚지 못하는 자신에게 이제 실망하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법원에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에 이제 이 청년을 다시 만났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못 알아봤습니다.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 단정한 복장과 목소리, 밝은 얼굴, 우울증 약도 끊었다고 했습니다. 180도 달라진 모습에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부채 문제에서 파생되는 또 하나의 불안 요소는 신용 점수입니다. 이제 신용 점수는 단순히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넘어서 개인의 경제적 신뢰도를 수치화한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연체가 발생하면 점수가 급격히 하락하고 일정 기간 동안 회복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한두 번의 실수로 점수가 떨어지면 대출 한도와 금리는 물론 카드 발급에도 제한이 생기고 이로 인해 다시 자금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근데 더욱 이 점수는 개인의 자존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은 신용이 낮다는 사실을 쉽게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숨기며 스스로 위축시킵니다. 누군가에게 내 신용 상태가 알려질까 불안해하고 금융기관과의 상담조차 꺼리게 됩니다. 결국 신용 점수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신뢰와 사회적 관계, 미래 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불안의 얼굴입니다. 청년들은 어떻게든 이제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불안에서 벗어날 때 합리적으로 잘 대응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을 잠시 잊기 위해 가소비를 하거나 적립 또는 할인을 핑계 삼아서 계획 없는 지출을 하기도 합니다. 더 빨리 안정되고 싶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주식이나 코인 등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로또 같은 복권에 의지하며 잠깐 내 희망을 기대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잠시 위안을 줄 뿐 결국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더 깊은 불안을 초래하는 위험한 대응 방식입니다. 한 청년은 매일 집에 오면서 다이소에 들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다이소를 거쳐야 마음이 놓인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사는지 물으니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날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적게는 5,000원, 많게는 10,000원씩 사용하며 한 달에 다이소에서만 약 30만 원을 소비하였습니다. 30만 원이 크지 않은 돈일 수 있지만 누군가는 다이소가 아닌 백화점이 되고 온라인 쇼핑이나 해외 여행이 되면서 더 큰 금액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서울의 강남역 가보셨죠? 이제 대표적인 소비의 거리인데 이곳에 걷다 보면 화려한 상점과 매장이 있고 다양한 팝업 스토어와 브랜드 이벤트가 자주 열리며 대형 전광판과 디지털 광고로 가득합니다. 번화한 길거리에서 벗어나 집에 오면 TV 광고, SNS 콘텐츠, 유튜브 영상, 드라마 속 간접 광고가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안한 나를 잊기 위해 소비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계속 나를한테 소비해라 이렇게 막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죠.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고 싶어가지고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속에 많은 청년들이 영끌, 비투를 감행했습니다. 은행 적금이나 예금으로 저축하면 원하는 미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건 역시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시작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투자는 스스로가 해야 할 선택권을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 맡기는 행위와 같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내던진 것이라고 할까요? 주식과 코인 투자의 특징은 변동성입니다. 매우 높은 수익을 누릴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언론이나 인터넷에서는 돈을 번 경험이 자주 공유되고 있지만
손실을 본 사례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절반 이상은 손해를 보는 사람이고 나머지 절반도 돈을 벌었다기보다 원금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투자에서 목적을 달성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한 2명 정도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매달 이제 월급처럼 쓰고 계신 분 계셨습니다. 투자 결과가 좋으면 기분이 좋지만 투자 결과가 나쁘면 불안해서 더 깊은 불안으로 이끕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투자 결과는 현금화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어떤 주식이 상한가를 기록하면 좋은 소식이지만 그 주식을 현금화해야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다음날 하한가로 갈 수 있으니까요. 단순히 변동성, 숫자의 감정이 움직이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한 청년은 졸업 후에 계약직으로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되고 계속된 면접 탈락으로 자존감이 바닥을 쳤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에 밤마다 불안감이 시달렸고 월세와 카드값은 점점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복권집 앞에 있는 1등 당첨이란 문구가 눈에 들어와서 복권을 샀고 그날 밤 오랜만에 설레며 잠들었습니다. 그 느낌이 좋아 계속 복권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로또를 넘어 인터넷 스포츠 토토와 슬롯머신 앱에도 손을 댔습니다. 혹시 복권을 사본 적 있으신가요? 이제 로또는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35분에 당첨 번호를 발표합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에 로또를 한 4부 사봤거든요. 그러면 일주일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30억. 여러분 느낌은 좀 어떠세요? 네, 다 30억을 받은 것처럼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죠. 혹시나 당첨되면 돈을 어디에 쓸까 상상하며 행복한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토요일 날 당첨 번호가 나오면 실망합니다. 당연히 안 될 줄 알았지만 매우 작은 희망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실망은 잠시일 뿐 반복적으로 현실화되지 않는 희망을 붙잡으며 이제 살아갑니다. 그래서 윙즈 청년희망 재무상담소에서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청년 개인의 재물을 가지고 이제 상담을 진행하는데 경제적 불안을 일으켰던 소득, 소비, 자산, 부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경제적 불안을 줄이거나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윙즈 청년희망 재무상담에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가계부 작성을 통해 현재의 소득과 소비 지출, 자산 부채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청년 스스로 자신의 경제적 현실과 마주하게 되면 많은 청년들은 불안이 줄어들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지 스스로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편의점 지출이 많은 청년은 건당 소비가 이제 1만 원이 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무심코 지출을 반복했지만 가계부를 작성한 후 실제 지출이 예상보다 많다는 것을 알고 편의점 방문 횟수를 줄여 지출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줄어든 지출은 저축을 하거나 더 필요한 것에 지출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가계부에는 나 자신의 과거와 미래, 현재 그리고 미래가 숫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써버린 돈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부채이고 현재 필요한 것에 지출하는 것이 소비, 미래에 쓸 것을 위해 모으는 것이 저축입니다. 이제 가계부는 곧 나의 이야기를 담은 숫자로 된 일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열심히 저축해서 통장에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모았지만 그 돈을 어디에 쓸지에 대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윙즈 청년희망 재무상담은 이 돈의 목적을 함께 설정해 나갑니다. 비상금, 결혼자금, 주거보증금, 해외여행 등 그 돈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미래의 나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누구를 사랑하는지 등 나의 마음의 실체가 가계부의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나타내주는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돈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은 돈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그 결정을 스스로 내리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됩니다. 현재의 경제적 현실을 마주한 후에는 반드시 미래의 나에 대해 계획을 세웁니다. 가깝게는 1년, 3년, 5년, 멀게는 10년 후 20년, 은퇴 이후까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어떤 청년은 은퇴 후를 걱정하기도 하지만 먼저 가까운 미래의 과제부터 계획합니다. 부모로부터의 독립, 결혼, 자녀 계획, 부모님 기념일,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의 커리어 등 다양한 주제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의 시작은 가족 구성원의 나이로부터 적어보는 일입니다. 3년 후의 나이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부모님이 이제 환갑이시네, 쉽게 알 수 있는 정보지만 평소에는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숫자로 정리하다 보면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그림이 자연스럽게 그려지고 막연한 불안도 줄어듭니다. 우리 주변에는 채무 위험에 깊이 빠진 청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 청년들을 만나면 마음이 힘듭니다. 제가 이 분야에 오래 일해오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청년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뭐 카드값, 신용대출 등 부채 비용이 월급과 비슷하거나 많다면 매우 극심한 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채무 조정입니다. 연체를 통해 이자율 감면과 상환 기간을 늘려 월 부담을 줄여주는 워크아웃과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3년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는 개인회생, 근로능력이 없어 채무 상환 자체가 어려운 경우 채무 전체를 면책받는 개인 파산 제도가 있습니다. 채무 조정을 받기 전에는 기본적인 식사조차 어려웠던 청년들이 최소한의 소비가 가능한 재무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기고 더 나아가 비록 최저 생계비 수준이지만 그 안에서 감사함을 경험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불안과 믿음은 공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입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문제 자체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경제적 불안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회복해야 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내려놓고 현재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계부를 적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그런 숫자가 보일 때도 있습니다. 청년들은 경제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스스로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 함께할 때 더 온전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는 청년들과 함께 드리고 있지만 개인의 경제적 위기나 불안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인의 책임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청년들의 경제적 불안에 대해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떼는 마리아로 시작되는 조언은 종종 청년들이 처한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으며 취업, 결혼, 출산 등 많은 경제적 불안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간섭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조언들은 오히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청년들을 어떻게 공감해야 할지, 무엇을 도와줘야 할지 막막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인가 도와주고 싶지만 역효과가 날까도 우려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니 신경을 쓰이고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에게 조금 더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년이 먼저 다가오기를 바랄 수도 있지만 경제적 불안이라는 무게는 쉽게 다가갈 용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처럼 우리 교회는 경제적 불안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함께 하고 있다는 위로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 직접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간섭이 아니라 진심으로 응원하고 곁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 자세가 곧 사랑의 실천입니다. 단순히 위로와 격려를 넘어서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이나 성도 개인이 열심히 내어 청년을 도와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지원인지 공동체적인 지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든 청년 지원 프로그램으로 희망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청년이 갚을 수 있을 때 상환하도록 합니다.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지만 이 프로그램은 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청년에게 교인에 필요한 일을 맡기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학사관 등 주거 지원을 운영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실천한다면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존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영적인 성숙함으로 이르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독 청년의 심리적, 경제적 불안에 대한 두 분의 발제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가족의 중요성과 교회의 역할이 어떠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발제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의 주제는요, 발제에 대한 피드백 및 기독 청년의 불안 정서와 상담 경험 및 효과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토론해 주실 분은 두 분인데요. 먼저 청년
상담센터 위드와 함께 하시는 민향숙 상담사님이 토론해 주시고, 이어서 청년희망 재무상담소 윙즈에서 재무상담을 진행한 청년 내담자 김성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민향숙 상담사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청년상담센터 위드에 이제 상담사로 있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발제문을 너무나 다 분석을 잘 해주셨고, 뭐, 연령별로 또 그 외의 모든 내용들을 너무 자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저는 발제안을 받은 상태에서 그냥 상담사로서 느낌이 어떤지, 뭐 코멘트는 어떤지, 상담에 대한 경험담을 좀 나누는 이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정말 아주 너무 간단하게 써서 좀 그렇게 써온 상태인데 제가 외우지는 못했고 좀 읽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잘 해주셨지만 저는 이제 그 발제안을 읽으면서 몇 가지 이런 발제문에 대해서 내용들이 조금 눈에 들어왔던 부분을 좀 간단히 제 이제 어떤 코멘트나 느낀 점을 얘기한 부분이었는데요. 그거 보시는 대로 만약에 심리적으로 복합적인 어떤 압박 상태에 있다라는 발제문의 결과를 보면서 진짜 동의가 되었고요. 그리고 무슨 정서적인 불안이나 대인관계 문제, 어떤 비교의식, 조급함, 불확실, 중독, 뭐 이런 우울,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단독적으로 발현된다기보다는 이게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가 어떤 영향이 생기면은 많은 영역에 같이 연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에 동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심리적 주요 호소 문제로 이제 불안이 20에서 25세, 31세에서 35세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결과를 보면서 당연히 이제 초기 성인기로 독립적으로 나가는 그 시기에서 그걸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어떤 두려움과 불안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시기에 불안이 높았다고 느꼈고요. 31세에서 35세까지는 이제 좀 힘을 받아서 가야 되는 중기나 이제 이렇게 마지막 시기로 가면서 내가 과연 잘 해내고 있을까, 빚을 내지 못하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뭐 자신에 대한 어떤 무력감이나 실망감 뭐 이런 것들이 좀 불안을 가중시키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에서 건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또는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었는가 하는 그런 시험대가 좀 시간적으로 더 길어지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누적된다는 느낌을 받았고, 또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것 부분에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불안감과 관계적 갈등 이런 것이 더 심해졌을 것이고, 가족이나 직장이나 공동체 등에서도 그 역할을 못 해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뭐든 낮은 자기감이나 낮은 자존감이 그 스스로 평가해서 불안을 높이지 않았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6세에서 35세 연령대에서 치료 약물의 의존도가 높다는 점과 대처기제로 약물 사용 경향이 증가한다는 내용이 저는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제 사회적 경험이 쌓이면서 주체적이고 도전적인 어떤 내력이 쌓인다기보다는 어떤 위축감, 또 무력감, 무능감 이런 것이 자신과 또는 타인, 그 세상과 또 미래를 보는 데서 더 소극적이고 민감성이 올라가지 않았나. 그래서 대처 방법으로 이제 의존도를 높이는 약물을 사용했던 것 같고, 또 다른 관점 하나는 그전에는 자기가 어떻게 아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참고 억제하고 이렇게 지냈다면 그리고 또 이제 정신과에 간다는 게 마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거기를 꺼려하는 게 많았었다면,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턱이 낮아지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 건강이든 정신 건강이든 이런 것을 조금 더 이제 중요시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면 바로 이제 병원에 가서 약물 처방을 받고 이런 경우도 있겠다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호소 문제에 분류해서 불안과 대인 관계가 1, 2위를 차지하는데 가족 문제가 30%로 4위를 차지한다는 그 내용을 보면서 사실 그 대인관계 문제의 시발점이 가족 간의 어떤 갈등과 소통의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역기능적인 가족 관계에서 만들어진 그 성격이 사회적 관계로 가면서 동일한 모습으로 대인관계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든 어떤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누적되는 게 아닌가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 청년들은 실제 삶과 신앙관이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내적 죄책감이나 불신앙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영역에 있어서 교회 내 접근이 미흡하다라는 발제문이 좀 이제 눈에 들어왔는데요. 기독 청년들에게 이제 신앙은 꼭 양날의 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고 그랬을 때 어떤 깨어짐이 있는 삶에 있어서 삶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 의탁하고 또 연단의 시간을 믿음을 가지고서 통과해내고 그러면 또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이게 좀 건강하게 발현될 수 있겠지만 뭐 율법적이고 뭐 경직된 어떤 교리와 말씀 같은 것으로 신앙의 힘으로 이겨야 돼. 기도를 하면 되지. 뭐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죄책감과 수치심을 더 깊게 만드는 어떤 수렁에 빠지면 삶의 여러 자리에서 믿음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어떤 심리학적 영역에서도 당연히 이제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고 말씀을 기초한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적절히 통합돼 있으면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어떻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면서 영혼 중에 전인적인 어떤 치유와 회복을 도울 수 있는지 우리가 더 말씀 안에서 좀 더 지혜로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단단한 조력자로서 또 성령님의 통로로서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늘 말씀을 자주 읽고 새겨야 되고 거기다 기도의 자리를 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청년들에게 또 어떤 새로운 안정기지로서 경험될 수 있게 그 어떤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새로운 시작을 도울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멘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청년 사이에 있는 그 미흡한 어떤 영역에서 상담자들이 약간의 가교 역할 같은 것으로서 겸손히 섬길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청년들이 이제 호소 문제에 대해서 내 상담 경험담은 어떤가라는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정서적 불안이라든지 사회적 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이 좀 결합된 형태에서 이제 대부분 청년들에게서 다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뭐 선택이든 결정이든 책임을 하는 그런 필요의 자리에서 내적 갈등으로 굉장히 혼란감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많았었고 또 자기 확신과 신뢰의 영역에서 너무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뭐 어떤 그런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 건강한 어떤 자율성과 주도성을 제대로 양육받지 못한 어떤 원가족의 경험이 많았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모두가 일을 해서 방치하거나 방임되었거나 내지는 이제는 외동이거나 아니면 형제가 많이 있어봤자 한 명 더 있는 그런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허용을 하거나 아니면 뭐 간섭과 통제로 그렇게 함으로써 의존성을 높이는 자녀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이 어떤 정서적인 무감각이나 회피도 있었고 낮은 자기 표현 능력이나 내지는 의사소통이 또 능력도 낮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도 낮고 해결 방안도 좀 의존성이 높아지는 그런 청년들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과 우울의 청년들이 좀 왔던 것 같아요. 상담 시간에. 그래서 상담은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공감과 지지와 이해를 좀 시작으로 해서 그래서 조금 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비판과 판단 없이 뭐 평가 없이 뭐 훈계나 조언 같은 거 없이 관찰자 입장에서 보게끔 좀 했고 두려움으로 회피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좀 직면해보는 용기를 갖도록 조력하는 자리에서 좀 머물렀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은 비잉이라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머물러 봤고 그래서 자기 신뢰가 좀 더 쌓이면서 자기 어떤 수용이나 이해가 생기고 그렇게 됨으로써 자기 생각과 말로 자신을 조금 더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어떤 표현하고 자기 이해 수용을 가면서 그다음에 그것을 지나서 자기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조금 자기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바랬고요.
그다음에 그런 자리를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지금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리와 역할이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작게 실천 가능한 일들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방향성까지 가는 자리까지 해서 좀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두잉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그런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조력자를 서 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간 속에서는 어떤 심리학적으로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춰야 될 것뿐만 아니라 또 내담자가 스스로 그것을 그런 방향과 방법과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리로 이제 경험자로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고 보면 사실 청년들을 만났을 때 자기 비난이라든지 비하, 혐오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만연한 어떤 비교 의식도 있었을 것이고 또 외연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성공의 결과가 어떤 존재의 의미보다는 더 존재의 의미의 어떤 자신보다는 더 그것이 더 외연적으로 보여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비난, 비하라든지 혐오하는 청년이 많았던 것 같고 물론 이런 것은 생애 초기에 어떤 중요한 어떤 양육자로부터 심어진 가치관에서부터 비롯해서 또 발달 단계별로 밟지 못한 어떤 결핍 속에 있는 어떤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를 지나면서 확립되지 못한 정체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고 또는 어떤 강한 표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대응하면서 직면하고 수용하고 이렇게 자기감을 세울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고 또 회복되는 시간은 반드시 내면의 힘을 길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벗어나는 시간을 단축하고 또 회복된 시간을 좀 지속하기 위해서는 아프더라도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시간에 자신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삶의 원동력으로 좀 더 긍정적인 것을 가지고 발걸음을 떼는 그런 내면의 힘을 갖추어야 되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좀 말을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억에 남는 한 광고 영상이 있었는데 그 제목이 지금 이 순간 정답은 없다라는 정말 아이러니하게 술 광고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어느 것을 통해서도 좀 의미 있는 어떤 것을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영상을 보면서 거기서는 이제 장원영이라는 가수의 원형적 사고랑 그다음에 이제 광고 속에서 설정된 박정민 배우의 정민적 사고를 좀 비교한 부분이 있었어요. 직업도 가족도 능력도 모두 갖춘 사람들 속에서 아니어도 괜찮아 하는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그 원형적 사고가 있었고요. 그 모습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직업도 변변치 않고 능력도 없고 가족관계도 소통도 안 되고 여친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근데 크게 영향이 없다는 듯이 나 없는데? 나 아닌데?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라는 답변을 하면서 현실을 알지만 상관없다는 듯이 좀 크게 상관없다는 듯이 시니컬하게 대답하는 모습이 비교되는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고방식을 보면서 원형적 사고랑 이제 정적 사고가 이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우리는 양면적인 나를 이 안에 갖고 있잖아요. 긍정적인 나도 있고 또 부정적인 나도 동시에 갖고 있는데 각각의 모습 속에서도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보고 또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건강하고 성숙한 내가 된 어떤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과거를 돌아보면 너무나 후회스러운 내가 here and now, 지금 주어진 현재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이 빡빡한 현실에 나라는 사람 전체를 정의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런 마음으로 원형적 사고를 가지고 긍정 한 스푼을 더 넣고 내지는 정민적 사고를 가지고 크게 독여하지 않고 그 오늘을 좀 지금 현재를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젊은이가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 말미에 그거 정말 잘 됐다라는 어떤 멘트처럼
색안경을 끼고 쳐다보는 어른이 아니라 아낌없이 격려를 해주고 또 고단한 현실을 같이 살아가는데 적절한 거리에서 건강한 어른으로서 있는 그런 상담자의 자리를 지키고 싶고 그런 어른으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전하면서 네, 이제 이런 발제문을 보고 느낀 점과 제 멘트와 여러 가지 제 경험담 그리고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좀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청년희망 재무상담소 윙즈를 통해서 상담을 받았던 청년이라 하기에 지금 나이가 좀 꽉 차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선 청년의 범주에 있으니까 네, 저도 토론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토론을 생각했는데 이런 자리라고는 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네, 감사합니다. 그 재무상담 아까 그 앞에서 김서로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일단 재무상담을 신청할 용기가 저한테는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수많은 청년들 중에서 아, 내가 뽑힐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걱정을 오히려 했었는데 아무튼 또 기회가 주어져서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제가 준비한 짧은 글을 읽으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리고 이걸 여기서 밝혀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밝히는데 저는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공간에 오는 것도 지금 되게 낯설고 그래서 좀 그런 네 일단 그걸 밝히고 네 일단 그 제 교회를 다니는 지인을 통해서 기윤실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이 나이 분류로 치면은 청년의 끝자락에서 이 상담 기회가 주어졌고 이렇게 알게 된 것들 상담 기회가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읽어나갈 제 이야기가 어떤 많은 청년들을 대표하지도 대변하진 않습니다. 그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제적 불안을 느끼고 그 불안을 항상 극복하려 노력하는 아둥바둥거리는 그냥 사람으로서의 입장으로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통계를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 평균 청년 소득 얼마, 평균 청년 부채 얼마, 평균 자산 얼마 는 제가 굉장히 그리고 최대한 피하고 싶은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오면서 그 많은 평균들을 마주할 때마다 제가 속한 위치는 그 평균들의 아래이기 때문입니다. 통계 속의 평균은 분명 현실을 말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만 한편 어떤 사회적인 구분선이 되어서 놓치는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구분선 아래에 소외된 청년들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이라는 자책을 하기도 하고 이를 접하고 경제적 불안이 증폭되기도 합니다. 평균이라는 구분 그 아래에 위치한 저와 같은 사람들은 그만큼도 못 버는 나는 어디쯤에 있는 걸까? 라는 나의 위치를 평균을 기준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대출로 받은 전세금이 자산으로 분류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월급에서 일정의 이자를 갚아 나가야 하고 그 나머지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에게는 평균 자산 얼마 이런 것들은 멀게만 느껴지는 기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평균은 사회의 어느 정도 수준을 표시하는 도구지만 실제로는 그 비교의 틀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왜 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나? 나는 왜 아직 여기에 있나? 불안은 비교라는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자라고 나는 지금 괜찮은가 보다 남들에 비해서 나는 괜찮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령 상담사님을 만나서 재무상담을 받는 동안은 평균과 같은 어떤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한 삶을 기준으로 놓고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목표를 세우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물론 이 재무 상담을 받고 나서 제 경제적 현실이 극적으로 나아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 통계들 속에서 평균을 멀게만 느껴지고 당장 다음 달 고정 지출과 비상시 지출을 걱정해야 할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는 그 불안을 마주할 힘이 생겼습니다. 마주한다는 걸 넘어서 어떻게 대비하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갈 그 밑그림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나아갈 목표를 평균과 같은 외부적 기준이 아닌 나, 우리 가족, 즉 내부적인 기준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청년의 현실을 얘기할 때, 경제적 현실을 얘기할 때 그저 평균이라는 단어에 지나치게 매몰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균은 그 기준에 미달하는 많은 이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평균이 아닌 청년 한 사람의 상황에 더 귀 기울이고 그들이 어떻게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윤실의 청년 희망 재무상담소 윙지 상담을 통해서 소득, 소비, 자산, 부채 등 제 경제적 숫자를 점검함으로써 막연한 불안한 대신 구체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안이 조금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도 가격의 불안은 나만의 객관적인 데이터도 상담 이후에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윙지는 청년 자신의 구체적인 재무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해주셨고 평균이 아닌 나만의 기준으로 삶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이 이 귀한 기회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토론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잠깐 세팅하고 이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정말 잘 들으셨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발제하신 분, 토론하신 분 누구에게든 좋습니다. 자, 질의 지금 해주시면 손 들어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뒤에. 네. 사역하고 있고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겸 목사입니다. 네, 교회에서는 목사로 활동하고 또 은평구에 있는 청년 네트워크에서 사회 안정화 분과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페이지로는 19페이지이고요. 질문 드리고 싶은 분은 네, 곽은진 소장님이십니다. 아까 발제해 주실 때에 보고서의 최종 부분에서 대인관계, 불안, 우울 등 주 호소 문제로 인식하지만 내재된 가족관계 연속선상에서 이 청년들의 상황들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머리로는 좀 이해가 될 듯 말 듯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조금 제시해 주시면 그 중에 좀 기억나는 것들을 좀 얘기 한번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아가지고 혹시 사례를 얘기해 줄 수 있을까 해서 네네, 감사합니다. 질문드립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예를 제시해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내담자가 직장 문제, 직장 안에서 대인관계 문제를 호소했을 경우에 직장 상사, 과장님 또는 부장님 앞에만 가면 할 말을 잃어요. 아니면 과장님 앞에 가면 진땀이 나요. 아니면 그 과장님 얼굴만 봐도 약간 제가 주눅이 들거나 아니면 화가 나요. 과장님이 뭔가를 저한테 시키면 아무 일도 안 했는데도 짜증이 나요. 뭐 이런 걸로 해서 대인관계에 자꾸 제가 과장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지고 이걸로 인해서 뭐 소속되어 있는 부서에서 계속 문제가 생겨요. 라는 이런 주호소를 했을 경우에 예를 들자면 그 문제를 깊이 있게 들어가 보자 보면 그 과장님이 갖고 있던 어떤 부분은 이미 내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모습이었든지 아니면은 어린 시절에 내가 경험한 애착이나 양육 과정 중에서 이미 노출되었던 형태의 한 상징적인 이미지이거나 아니면 그런 태도가 내게 각인되어 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익숙한 감정이 그런 상황에 비슷한 상황에 가면 그대로 재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무의식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내담자는 이걸 인식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그거를 그래서 단순하게 사회적 대인관계 문제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원가족에서부터 파생된 어린 시절의 어떤 애착 트라우마나 어떤 양육 과정 중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다루게 되면 이게 이 연속선상에서 발생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제가 근거 없이 기소를 한 거는 아니고 주 호소 문제를 직접 작성한 내담자들의 주 호소 문제를 보면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네. 네, 발제해 주신 두 소장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이나 재정적인 부분 두 개 다 개인에게 있어서 원가족이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고 오늘 저는 발제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 부모 밑에서 자라느냐, 또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부모에서 자라느냐가 그 개인에게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국주의가 정말 심한 사회잖아요. 이게 극복이 될 수 있을지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심리적인 부분에서 내가 원가족에서 있던 경험들이 이런 문제의 원인임을 알았어. 근데 사실 개인이 원가족을 선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의 이거는 운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 놓인 상황에서의 이런 격차들이 극복 가능한 것인지가 좀 원론적으로 궁금함이 좀 들었습니다. 네. 누구부터 먼저 하시겠어요? 가족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OX 퀴즈라고 한다면 저희는 그 할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저희가 하는 이 모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각자의 주어진 역할을 하듯이 그 소망을 붙들지 않으면 저희가 하는 모든 노력에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과 함께, 사실 회복이 가능하고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심리적으로 극복 가능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부분이 주제이고 한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 또 자각,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교회 공동체나 우리가 속한 소속 공동체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것도 치료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도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네. 청년들이 아무래도 좀 크게 이렇게 좋은 부모님이라고 했을 때 경제적으로 이제 좋은 상황이 좋은 부모님 밑에 있는 거랑 이제 그러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이제 근데 꼭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해서 꼭 경제적으로 부유한 부모님 뒤에 자라는 친구들이 보다 더 잘 살아야 되거나 이겨야 되거나 이런 생각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자기한테 주어진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꼭 저 친구는 부모님한테 좋은 걸 물려받아서 저 친구 계속 비교하면서 이제 저 친구가 살아가는 방식이나 소비 형태대로 내가 똑같이 맞춰줘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이제 굉장히 힘들고 이제 더 위험에 빠뜨리는 생각 같거든요. 이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이제 자기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입장에서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들, 경제적인 조건 하에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스스로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도 보면 부모님을 떠난다 그랬잖아요. 잘 사는 부모 밑에 살아도 떠나야 될 것 같고요. 좀 어려우신 부모님 밑에 있으라도 잘 떠나서 스스로 잘 독립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문이 있을까요? 네. 저 김서로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굉장히 정말 아까 우리 김성수 선생님이 발표한 거 들으면서 정말 많이 힘이 되셨나 보다, 이렇게 그런 게 좀 느껴져서 참 좋았고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이 보니까 그 지출한 내용들을 보니까 되게 부채 채무도 해주셨던 사례가 있었나 봐요. 내용에 보니까. 또 부채 사례뿐만 아니라 상당히 다양하게 지원해주는 것들이 좀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기준 같은 게 좀 있었는지, 사례에 비슷하게.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너무 소비를 많이 원래 하는 성향이어가지고 부채가 생겨서 더 이상은 살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그런 사례들이 좀 궁금했거든요. 들으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정말 좋았고요. 이런 청년들이 꽤 저도 제 주위에서 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있다는 게 정말 좋았겠다. 그러면서 조금 더 그 기준 같은 게 어떤 게 있었는지, 또 사례 같은 걸 약간 좀 들려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소개해드렸듯이 일단 오면은 먼저 적어봅니다. 자기 소비를 하는 거 한 달치를 적어오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먹고 있는지,
그다음에 친구들 만나면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뭐 연간 비정기 지출 같은 경우에는 뭐 휴가나 여행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 거 다 적어 보게 하면 내가 어떻게 쓰고 있구나를 이제 발견하게 되죠, 대체로. 근데 윙즈로 상담에 오는 청년들은 대부분은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한 200만 원 중반대에서 300만 원 넘어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부유한 부모님 밑에 살아서 자기가 더 버는 돈은 용돈이고 부모님이 주는 거는 자산이고 이런 친구들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어쨌든 좀 아껴 보려고 그러고 안 써보려고 그다음에 저축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좀 다수였던 것 같고, 단지 적어보면 너무 안 쓰는 친구들이 좀 다수였던 것 같아요. 좀 반대로. 그래서 이제 너무 아끼려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죠. 이제 먹고 싶은 거 이거 먹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먹고, 뭐 소고기 먹고 싶었는데 못 먹는다든지, 뭐 이거 갖고 싶었는데 좀 못 갖는다든지 이런 거를 보면서 갖고 싶은 거 뭐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갖고 싶은 게 있지만 꼭 갖고 싶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계획을 세우고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매달 스스로 나 자신을 위해서 좀 소비할 만한 거 한 많아야 5만 원, 10만 원이거든요. 이제 그 계획을 세워 보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주로 사례가 보면 한 1박 혼자서 여행을 가는 거. 이제 보통 그렇게 가면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근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정도 쓰는 거 괜찮다고 갔다 온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게 되고, 오히려 10만 원 더 썼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데서 예산을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축은 비슷하게 해요. 네. 그랬던 사례들이 많고, 이제 소비가 너무 많은 친구들, 이제 소득보다 지출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제 항상 좀 경고를 하죠. 이제 이게 많아지면 계속 이제 부채가 발생하게 되고, 그게 점점 불어나면 결국에는 이제 위험한 상황을 그 상황을 제가 잘 알잖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도 하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가급적이면 소득에서 지출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거기서 조금 더 낮춰서 이제 저축을 할 수 있게끔 하게 하는 거가 준비하고, 이게 습관이라는 거라서 갑자기 이제 절반으로 줄이거나 불가능하거든요. 가능한 범위를 항상 예산을 세우고 한 달 동안 실천해보게 하고 저를 다시 만나고, 그게 좀 저축을 좀 적게 하더라도 습관에 맞춰서 이제 너무 그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이제 그 상황을 좀 얘기해 주는 사례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부채 탕감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부채 탕감은 이제 그 아까 얘기했지만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제도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법원의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제 그런 제도의 핵심은 이제 최저 생계비를 생활비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월급을 200만 원 받았는데 200만 원 다 부채로 갚는 사례잖아요. 근데 지금 최저 생계비가 14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45만 원은 생활비 쓰고 나머지 한 55만 원 그 좀 더 벌면 더 많은 금액을 이제 부채에 갚는 용도로 써라. 상환하면 이제 적어도 145만 원대 생활비를 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조정해 주는 거 나면 되게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을 찾게 되는 거죠. 이제 거의 뭐 밥도 못 먹잖아요. 이제 매달 카드 쓰는 것도 안 되고 주머니 현금이 없으니까 이제 굶는 경우도 많은데, 그거 신청하고 나면 145만 원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이제 밥도 사 먹고 옷도 사고 뭐 기본적인 생활 좀 돌아가니까 이제 되게 고마워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거를 이제 보통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3년을 그렇게 해야 되고,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8년에서 10년 정도를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그 생활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더 많이 벌지 않는 이상은 이제 그런 게 좀 마음이 안 좋죠. 네. 네. 예, 김성수 선생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평균의 함정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한계도 느낀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그 상담을 받고 나서 나만의 기준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만의 기준을 좀 같이 나눠주실 수 있는지, 어떤 기준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 토론문을 잘 써 보이게 하려고 나만의 기준이 생겼다고 썼는데, 근데 약간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 상담을 신청할 때
내가 막 정말 뭐 과소비를 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가진 이 나의 소득 범위 내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를 조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었던 게 약간 이 상담을 신청한 취지였는데, 그 나만의 기준이라 하면은 그 범위 안에서 어떤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나의 어떤 미래의 불확실한 어떤 비상시 지출에 대해서 대비하는 방법들을 현재의 지출 범위에서 조정해서 그런 데다가 돈을 쓸 수 있게 된 게 어떻게 보면 나만의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그러니까 저는 주식이랑 이런 뭐 투자 이런 거를 되게 경계했거든요. 그거는 내가 일해서 번 돈이 아닌, 그렇게 돈을 자본을 가지고 돈을 벌면 안 된다. 약간 그런 되게 이상한 기준을 가지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경계했었는데, 아, 그게 그런 게 아니구나. 또 나의 미래 가치를 위해서 투자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뭐 질병, 어떤 사고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투자해서 대비해야 되는구나. 이런 씀씀이를 써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 생긴 저만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을까요? 네, 하나만 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아까 그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재하던 열등감을 개인이 하루 아침에 극복하기란 쉽지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심리를 돌보려고 해도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해결이 안 되면 심리 상담에 이런 걸 받을 여유조차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이런 재무 상담이나 심리 상담 지금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상담이 이루어지거나 지원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복합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좀 있을까요? 아직은 그렇게 없는 것 같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재정적인 문제가 병원으로 보면 사실 좀 응급실 같은 개념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병실에 가서 이제 치료 열심히 받으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가장 피부로 와닿는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심리적인 부분이 해결 잘 안 되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옛날에 어느 분인가 저한테 바로 연결해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심리 상담을 했는데 이제 그 재정 문제가 계속 있으니까 뭔가 진행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 계셨는데, 그래서 그 재무 상담은 한 3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고 나서 그 문제가 어느 정도 문제가 풀리면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문제로 다시 다가가면 오히려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또 회복이 되는 걸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을 좀 연결하는 거를 좀 아이디어가 좀 있으면 어떨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저희 심리 상담 위드 있고 윙즈가 있으니까 저희가 만들면 되지 않겠나,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모든 상담, 심리 상담에 있어서도 위기 상담은 심리 상담에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스트레스가 유발되어 있는 상황에서 증상이 발현됐을 경우에는 심리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을,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발생시킨 촉발 요인이 다급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응급 상황에서는 응급처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진료를 하듯이 심리적인 부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이거나 아주 위급한 채무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심리적인 부분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심리적인 걸 다루는 게 순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문제에서 위기 상담, 응급실 이런 부분들이 처리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심리 상담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거나 함께 어떤 프로그램을, 동일한 프로그램 안에 상담과 재무적인 부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또 제공된다면 그 부분에 한정되어 있는 내담자들, 왜 과소비를 하고 왜 물질적으로 건강하게 소비를 하지 못하는가에 연결되어 있는 심리적인 측면을 다룰 수 있겠죠. 현상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다룬다면 저희 심리적인 측면이라면 본질적이고 훨씬 더 무의식적인 소비에 대한, 물질에 대한 내면의 영역들을 다룰 수 있는 측면에서 같이 어떤 프로그램 하에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희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네요. 재밌었거든요. 민영 선생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그 원형적 사고하고 정민적 사고가 재밌었는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조금만 좀 더
보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재밌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니 거기 지금 밑에 보면은 그 웹사이트가 표시돼 있어요. 그거 쳐서 들어가면은 볼 수 있어요. 저는 그거 보고 정말 신박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원형적 사고는 진짜 많이 우리가 접하고 있잖아요. 장원영, 원형적 사고. 근데 정민적 사고는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그 배우가 하는 그 태도가 현실을 알고 있어요. 자신이 힘든 것도 알고 있어. 그런데 그래서 뭐 나 이렇게 직장이 좋잖아. 그랬더니 난 아닌데. 그래서 난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 난 아닌데.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 삶을 굉장히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에 동요되지 않고 아까도 여기 말한 것처럼 지금의 현실이 나의 전체를 정의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장원영의 원형적 사고는 그 안에서 갖고 있는 계속 긍정적인 부분을 내가 찾는 거고 정민적 사고는 그거를 알지만 동요하지 않고 지금 나한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산다. 하지만 누가 보면 약간 시니컬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둘이 그러니까 상반되는 사고라기보다는 우리 청년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두 사고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것을 좀 제가 좀 넣어서 쓴 경우였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밑에 그게 있습니다. 링크 들어가 보면 정말 더 재미를 느끼실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네요. 네, 청년들의 불안에 대해서 경제적인 불안도 경제적인 불안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그 불안도 높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재무 상담에서 그 청년들의 그 소득이 200에서 300 미만의 그 어려운 청년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청년들한테 국가적인 어떤 지원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청년 도약 저축이라든가 또는 뭐 월세 지원 또 뭐 이렇게 청년 임대 주택 뭐 그런 것에 대한 정보도 제공이 되는지. 그러니까 예. 그런 정보들은 이미 이제 그 본 청년들은 빠꾸미들이어서 대체로 잘 알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하나하나 이거 있어 이제 알려주기보다는 스스로 이런 제도가 있는지 찾아볼 수 있도록 스스로 찾는 작업들을 좀 하게 하고 그 다음 주에 찾아서 뭘 찾았는지 자기한테 맞는 게 뭐가 있는지 이제 물어보는 경우는 좀 있었습니다. 근데 대체로 그 정부에서 지원해준 제도는 2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한 250만 벌어도 탈락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250 벌어도 되게 어려운 청년 같은데 이제 거기에 해당되기는 좀 쉽지는 않고 단지 이제 좀 그 청년 도약 계좌 그래서 월 70만 원씩 내는 해서 이자를 좀 더 주는 거는 조금 범위가 넓잖아요. 이제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70만 원을 한 5년인가 계속해서 납부가 어려워요. 네, 그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제대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가져가냐면 결국 부모가 좀 잘 사는 분들, 근데 청년들은 소득이 좀 적은 경우, 이제 그거 혜택에 해당되면 부모가 대신 내줘요. 네.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내가 가져간다 이런 부모가 계신 경우도 있고, 그중에 이자는 너가 가져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 청약 제도가 자꾸 바뀌던데요. 그런 것에 대한 정보도 제공을 해주나요? 예, 최근에 그 청년들을 위한 그 청약 저축이라는 게 새로 생겨가지고 저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소득공제도 돼요. 청약 부금을 그 비용을 내면은 그 한 40% 정도에 대해서 이제 그 소득공제도 해주니까 그리고 얼마 이하의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제 좀 지원이 되는 그런 청약 통장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안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사실 그거 청약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청년 스스로 그 청약에 참여했을 때 대출을 아무리 제일 많이 준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구조였더라고요. 대신에 그거 하면 소득공제 된다는 점, 그 다음에 그 이자가 조금 더 된다는 점을 좀 활용하는 게 제일 1번이고, 근데 그 청약을 활용할 수 있는 하기에는 좀 쉽지 않더라. 그 결국에도 그거 잘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죠? 부모님이 있어야 된다.
예.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죠.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있을까요? 질문? 네, 거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발제자나 토론자분에게 얘기하면서 한마디 더 하고 싶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네, 있으시면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더 없으시면, 없으신가요? 아, 네, 네, 있습니다. 이 모든 자리 참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기운실이 좀 더 한국 기독교 사회에 조금 더 영향력 있고 조금 더 활성화하는데 상담센터 위드도 중요한 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운실이 또 그 역할에 맞게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 이렇게 들으면서 5주년 동안 저희 기운실에서 위드와 윙즈에서 정말 귀한 일을 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또 이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더 좋은 영향을 미치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제 또 더 열심히 또 이후에 시간들을 또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오늘 자기 전에 생각날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뭐 소득 수준이 얼마인 어려운 청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소득 수준이 뭐 100을 벌건 200을 벌건 300을 벌건 어려울 수도 있고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소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이 느끼는 것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소득 수준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렵네 아니네 이런 거를 너무 넘겨짚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오늘 상담을 받은 내담 청년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자리에 그러니까 그 위드라는 프로그램, 윙즈라는 프로그램 상담을 받았던 사람들도 같이 많이 오셔서 좀 그분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양수 선생님 혹시 잠을 못 주무실 건 아닌가요? 괜찮으세요? 네. 네, 그러면 이상으로 기운실 청년센터 회의의 출범 5주년을 기념하는 컨퍼런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